강타했던 키워드가 마스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마스크 생산량에 비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마스크가 많아지니까 그러면 오부제를 실시해서 공평하게 저렴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자마자 공산제냐 배급제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이렇게 하면서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3월 9일자입니다. 지면에서는 대만에서 마스크 정책을 잘 펴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근데 같은 회사 소속인 김순덕 대기자는 대만하고 유사한 우리의 마스크 오브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사회주의다. 이렇게 또 비난하는 칼럼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짝 색깔론을 섞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러다 보니 자기 지면에서 자기 기사를 부정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거는 이미 조국 장관 때 발생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면에서는 A를 주장해요. 네. 그런데 그렇게 B로 자기 지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것도 역시 그 타겟형이죠. 지금 만약에 길거리에 가다 대학생들한테 이 마스크 오브제가 사회주의예요. 그럼 얘들이 그게 왜 사회주의 이럴 거라고. 그러니까 타겟형으로 다 가는 거고 김순덕 씨는 저는 그분의 이제 칼럼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분은 무슨 개혁 민주정부에 대한 무슨 억하심정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문재인 정부 흔들기를 타겟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김순덕 기자의 칼럼은 네. 검색해 보세요. 이제 검색해 보시고 제목만 보세요. 내용은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칼럼이어서 이게 그 기자분의 어떤 칼럼이 문제가 아니고 네. 우리가 이 마스크 문제는 한번 알릴레오에서 분석을 했어요. 그죠? 하루 생산량이 1,000만 개. 네. 잠재적 수요자는 5천만 명. 네. 그러면 잠재적 총수요와 총공급 사이에 격차가 있을 때 이 자원을 배분하는 원리가 뭐 있냐 해서 첫 번째가 시장 원리.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에 2만 5천 원 한대 한 개 마스크가 아이고. 우리 그 KF80 비슷한 마스크가. 엄청 비싸네요. 아무리 물가 고려해도 엄청 비싸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면 이 값이 올라가는 게 시장 원리잖아요. 그래서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마스크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시장의 정의잖아요. 네. 시장이 보장하는 저스티스, 페어니스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근데 그거 우리가 못 받아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안전을 위해서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에는 그러면 그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기회를 준다 이러면 선착순. 네. 그러면 밤새 줄을 서야 되잖아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은 사람 사서 줄 세우겠지. 이게 또 안 돼. 네. 그래서 이제 생년 기준으로 해서 오부제를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어플리케이션까지 개발해서 네. 어느 약국에 몇 개 남아있는지도 나오기 때문에 혼란. 시행한 지 지금 몇 주가 되자 굉장히 빨리 비교적 이제 빨리 예전에 비해서 빨리 산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마스크도 한 달 동안 이 마스크 가지고 장사했는데 언론이. 네, 그거 지나갔고 그다음에 심지어 북한에 퍼주기로 했다는 가짜 뉴스까지 나돌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대만 마스크 분배 제도를 칭찬한 소개한 기자는 이제 베이징 특파원이더라고요. 네. 그 기자는 정상적인 기사를 썼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뭐 우리 정부를 비난한 것도 아니고 이런 모범 사례가 있다. 소개했으니까 정부가 그런 기사를 보건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했건 따라 했잖아요. 그렇죠. 좋은 기사를 쓴 거예요. 보람을 느끼겠죠. 기자로서. 예. 근데 이제 이 사설이나 기명 칼럼을 쓰는 그런 시니어 기자들 이런 분들은 취재 현장을 좀 떠난 분들도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분들은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현장 취재 기자들은 취재원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이제 기사를 함부로 쓰면 그다음에 동료 기자들로부터 압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내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칼럼 쓸 고민을 하는 분들은 이제 결국 그분들도 언론 기사 보고 그 칼럼을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있고 또 이게 제가 또 나중에 정파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 언론들 정파성 이제 유럽의 언론들도 정파성이 되게 강합니다. 그렇죠. 예. 독일이나 뭐 프랑스니. 예. 근데 유럽도 좀 다른 게 남부 유럽이랑 북부 유럽이랑 좀 달라요. 남부 유럽의 언론인들은 그 정파성이 뭘 의미하냐면 언론을 활용해서 다른 데로
도약하려고 하는 일종의 스프링보드로 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 기자들도 그런 경향들이 좀 내가 안 있습니다.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예. 그랬어. 아니, 이게 말을 너무 어렵게 하셔. 쉽게 얘기해 볼게요. 나 아침에 뉴스 보다가 우리 조수진 변호사가 예, 저도 그거 봤습니다. 그 말씀 미래한국당 드리려고요. 공천 받은 줄 알았어. 아니죠. 거기 동아일보 제가 그 기자. 말씀을 드리려고 동명이인이시죠? 하는데 예, 조수진 이게 기자. 이제 그 언론의 문제이기도 하고 독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권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분 조수진 기자죠. 원래 네. 동아일보에 있다가 간이 채널A. 채널A로 갔다가 공간 이유가 뭐냐면 전투력을 높게 평가했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김순덕 기자가 얼마나 이걸로 성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어쨌든 비례하는 거죠. 오른쪽 끝을 보고 이제 계속 칼럼을 쓰는 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혔다. 이러면 우리가 또 인정해 줄 수 있죠.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건데 네. 내가 나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고 해서 그게 비난받아야 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나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 독자를 상정하고 계속 이런 칼럼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동명이인 조수진 기자는 저를 엄청 많이 씹은 기자들 중에 하나거든요. 채널A 그 알죠.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네네. 자가지가 없잖아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이제 현장을 떠난 기자들 좀 시니어 기자들 중에는 저 보수 정당 쪽에서 자기를 스카우트 해주기를 바라면서 지난 총선 때 전희경 사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깥에서 SNS나 이런 데에서 막 극렬하게 극우적인 선동을 한 사람들을 스카우트를 해줬잖아요. 이게 저는 동기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죠. 그 언론과 정치 체계가 어떻게 결합되는가를 보면 그걸 이제 설명하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좌우가 별 차이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고요. 민주당에도 언론의 출신이 많지 않냐. 근데 그게 좀 다른 게 뭐냐면 민주당에 들어간 언론인 그 분들이 현역 기자 생활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그 조수진 기자는 제가 잘 모르지만 뭐 김순덕 기자라든지 예를 들면 김대중 주필. 주필 이런 사람들처럼 막 마구잡이로 험구로 막 이렇게 물 흐리는 분들은 아니었단 그 말이에요. 지금 대구에 출마해 있는 그 대통령 수행해서 미국 갔다가 그 그랩인지 뭔가 이거 했다가 도망한 사람. 윤창중. 예. 그분도 지금 대구에서 출마해 있는데 그분도 그런 케이스잖아요. 문화일보에 그 당시에 정말 이 김순덕 기자의 칼럼을 방불케 하는 그런 거를 꾸준히 써서 스카우트된 경우가. 예, 그래서 저는 그 보수 정당에서 뭐 언론인도 역할이 있고 또 유능한 언론인도 많으니까 언론인을 영입해서 이제 정치인으로 성장시키고 활용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큰 문제 될 건 아닌데 좀 선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언론계, 방송계에는 진보적인 분보다는 보수적인 분들 중에 인재가 많습니다. 방송 풍토가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이제 야당이 그 중에서 픽업하는 분들은 네. 그런 보수적이며 실력 있는 분들이라기보다는 그 태극기적 시각을 언론계 내에서 설파하던 분이랄까? 예, 그런 전투력 분들, 높은 예, 분. 그걸 전투력. 예, 전투력이라고 설명이 얘기하지만, 된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러면은 그런 기자분들이 그러한 언론 기사를 양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제2의 인생 이런 거를 좀 이제 노려보려는 예, 인생 이모작. 예, 그렇죠. 일부는 그럴 수 있죠. 세컨자분. 가장 원하는 것은 그 언론사 그래도 기자의 꿈으로 기자 생활을 했으니까요. 가장 그 사내에서 편집국장도 하고 뭐 주필도 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 부장이나 뭐 부국장 이렇게 올라가면 뭔가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정치라는 아주 매력적인 물론 자기가 정치를 할 자신이 없는 분들은 알아서 그만두지만 그리고 이제 기업으로 나가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그렇죠. 하나의 유효한 네. 그러니까 길인데 그 길도 좁죠. 사실은 그렇게 거기는 성공한 능력이 분들도 있어야 많죠. 뽑죠. 그렇죠. 기업은 돈을 버는 데기 때문에 절대 아무나 네, 데려가지 그런 않아요. 분들도 좀 일찍 결단을 해야 돼요. 이제 늦게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근데 40대 이게 중반 정도에 능력이 있어서 스카웃되는 문제랑은 다른 게 일반 사기업하고는 다른 게 언론인이잖아요.
기자 정신이라는 게 있고 네.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일반 직업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기자 정신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상큼해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듣는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런 칼럼, 극우적인 칼럼을 보수신문에 꾸준히 싣는 분들은 밭 깔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에 출근하고 주말 농장 보수 정당 가서 밭 가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요 이러면서. 그게 스카우트 때문에 이제 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봐야 또 되는. 뭐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또 그렇죠. 또 다른 성공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공한 분도 있고 이미 정규제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로 이미 성공했고요. 그런 식으로. 돈 많이 벌어요? 돈도 많이 벌고 또 그쪽에서 영향력이 있으니까. 영향력. 작은 어떤 기업이 됐잖아요. 예.